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거나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을 겪은 50대 후반 가장의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값진 지혜를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1. 충격적 고지서. 2024년 8월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59세 김영석 씨는 늘 하던 대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꺼낸 한 장의 고지서가 한 가정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법인세 징수 고지서. 금액은 무려 8,500만 원. 하지만 김영석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이미 1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8,500만 원? 저희 회사 이미 폐업했는데. 손을 떨며 고지서를 바라보는 김영석 씨. 금액이 너무 커서 처음엔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회사 세무사에게 확인해봐도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으면 맞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영석 씨는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 김영석 씨의 부인도 고지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8,500만 원?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김영석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고지서 받고 나서 밤잠을 못 자요. 어떻게 8,500만 원을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감당해요? 8천만 원. 김영석 씨 가정의 1년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그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명목상 대표였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김영석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왜 하루아침에 8천만 원이라는 그에게 세금을 내라는 걸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의 시작은 2년 전 형제 간의 작은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만남과 새로운 시작. 김영석 씨는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팀장까지 올라간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당뇨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으로 조절됐는데 점점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영석 씨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졸거나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회사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들 알아듣죠? 그래서 명퇴를 결심했어요. 2022년 초 김영석 씨는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당분간 생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50대 중반에 취업이 쉽나요?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개인 사업이라도 준비해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형의 모습을 지켜본 동생 김영태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살 아래인 김영태 씨는 형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김영태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기업 제조시설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는 전문 컨설팅 사업이었죠. 삼성, 현대, LG 제약회사들 클린룸이나 생산 라인의 공기 흐름을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 경쟁자도 많지 않고 한번 신뢰를 쌓으면 계속 일이 들어오죠. 김영태 씨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나름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워낙 사람을 잘 사귀고 실력도 인정받아서 꾸준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김영태 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어요. 10년 넘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 명의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2022년 말 김영태 씨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단골 거래처에서 5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받으려면 정식 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법인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을 떠올린 거예요. 김영태 씨는 형에게 제안했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침 제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형이 대표만 해주시면 실무는 제가 다 하고 형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개인 사업도 준비하실 수 있을 텐데 김영석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됐죠. 아무래도 대표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20년째 해온 사업이고 저도 당장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사업 준비하면서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회사 세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도 확신에 찬 조언을 했습니다. 지분 30% 미만으로 하시고 실무는 동생분이 다 하시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시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김영석 씨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싶기도 했고 동생도 형만 믿는다고 하니까 2022년 3월 김영석 씨는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엔지니어링. 작지만 희망찬 새 출발이었습니다. 3 코로나와 5억 프로젝트 취소. 처음 몇 달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는 꾸준히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김영석 씨도 약속받은 월급을 받으며 개인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고 다들 동생 대학 후배들이라 분위기도 좋았어요. 저는 그냥 서류상 대표 역할만 하고 실무는 동생이 다 알아서 했죠. 김영석 씨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오전에 사무실에 나가서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간단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개인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그런데 2022년 말 회사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영태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드디어 대박 터질 것 같아요. 단골 거래처에서 5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준다고 했어요. 5억. 지금까지 봤던 프로젝트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0배나 되는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력도 더 뽑고 장비도 준비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줬죠. 김영석 씨도 기대가 됐습니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형 월급도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기대가 됐죠. 김영태 씨는 5억 프로젝트를 대비해 회사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5명 더 채용하고 고가의 측정 장비를 리스로 들여왔습니다.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확장했죠. 동생이 정말 의욕적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투자하더라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23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로 본사 투자 계획이 바뀌어서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조업계 전반이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비용 절감에 나섰고 외부 컨설팅은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 소식 듣고 동생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5억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미리 투자한 비용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 장비 리스료가 월 800만 원, 늘어난 직원 급여가 월 3천만 원, 확장한 사무실 임대료까지 모두 5억 프로젝트를 받는다고 미리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본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기업의 한계였죠. 월 고정비가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다른 프로젝트도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둘 프로젝트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조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거든요. 우리 같은 컨설팅 업체는 가장 먼저 칼날이 들어왔죠. 급여 체불이 시작되자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직원은 말합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그런데 2개월, 3개월씩 밀리니까 저희도 생계가 있잖아요. 김영석 씨는 직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명목상이라도 대표인데. 그래서 제 개인 돈으로라도 급여를 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돈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2023년 6월 회사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동생인 김영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형한테도 월급 못 드리고 직원들 급여도 밀리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김영석 씨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개인 사업이라도 빨리 준비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4. 잘못된 안내, 공무원과 세무사의 무책임한 조언. 2023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폐업 절차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폐업 신고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더라고요. 세무서는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방문객도 많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 A씨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인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은 김영석 씨의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경우시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폐업이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안 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김영석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좀 안심이 됐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런 경우엔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죠. A 공무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했으면 신고할 게 없죠. 김영석 씨는 그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A 공무원은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 일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항상 그렇게 처리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김영석 씨는 혹시 몰라 회사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한테 전화했어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비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으면 맞는 거죠 뭐. 동생과 10년 거래처인 비세무사 대표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비세무사는 계속해서 김영석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 문제없어요. 김영석 씨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세무사도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했죠. 전문가 2명이 똑같이 말하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날 김영석 씨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폐업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정리됐다 싶었어요. 이제 개인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싶었죠. 김영석 씨의 부인도 남편의 홀가분한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참 좋아했어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개인 사업 차근차근 준비해보자고. 김영석 씨는 작은 개인 사업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하나둘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긴 했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하지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별 생각 안 했죠. 김영석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1년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세금 폭탄, 1년 후 뒤바뀐 말, 뒤집어진 책임.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8월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우편함에서 국세청 고지서를 꺼내며 말합니다. 우편함에서 국세청 고지서를 꺼내는데 금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8,500만 원? 이게 뭔가 싶었죠. 처음엔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세 미납으로 인한 징수라는 내용이었죠. 김영석 씨의 부인은 그때를 회상합니다. 남편이 고지서 들고 와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라고. 김영석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8,500만 원.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요? 급히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급히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더라고요. 전 담당자는 전보 갔다고 하고 새 담당자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새로운 담당자 시공무원은 김영석 씨의 말을 듣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석 씨가 작년에 전 담당자가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자 시공무원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누가 안 해도 된다고 했나요? 김영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전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설사 그랬다 해도 법은 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무공무원이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신고는 납세자 책임이죠라고 하더라고요. 시공무원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방세도 체납이 있으니까 국세까지 체납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김영석 씨는 그럼 전 담당자는 왜 그렇게 말했나요? 확인은 해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공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전 담당자에게 확인해봤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사 그랬다 해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김영석 씨는 급히 회사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비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무사한테 전화했더니 완전히 달라진 태도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라고. 비세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고는 하는 게 맞죠. 그때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것 같은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김영석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년 전에는 공무원 말이 맞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원래 신고하는 게 맞다고. 저는 뭐가 됩니까? 그날 밤 김영석 씨의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이면 우리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돈인데 김영석 씨는 자신이 지주제 회사라 명목상 대표일 뿐이고 지분도 30%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영도 안 했다고 했죠. 그러자 시공무원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대표이사면 책임져야죠. 지분이 적다고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석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구나. 6. 절망적 대결, 행정편의주의로 무너진 시민의 삶. 김영석 씨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의 신청서 냈더니 담당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세무서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임자한테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전임자 말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규정상 신고 의무가 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김영석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라고 신고했어요. 4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세무서의 징수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제출한 법인세 관련 서류에 대해서 증빙서류 미비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의 부당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권익위는 2달 안에 이의 신청을 다시 하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사가 준비해준 자료였고 세무사 이름이 아닌 저의 이름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세무사가 우리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이의 신청을 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또한 차후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던 것이었어요. 전임 공무원이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세무사가 그런 공무원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가 없으니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무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실적에 민감했어요. 체납액 징수가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징수하려는 분위기였죠. 김영석 씨는 분노했고 절망했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이 공무원이나 세무사와 싸운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고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법 지식도 없고. 김영석 씨의 부인은 그때를 회상합니다. 남편이 그때 정말 많이 늙었어요.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만 계속하고. 가족의 고통은 김영석 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5년 전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철 근처 월세로요. 김영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지만 집이 있었거든요. 25년 전 김영석 씨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 어머님이 고생해서 장만한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남의 집으로 70대 노부모님이 살게 되신 거예요. 알고 보니 모든 게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김영태 씨가 사업을 위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며칠 후 부모님 댁에 가본 김영석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도 더 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벽지도 안 바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싱크대도 너무 오래됐고 지하철이 가까운 것 외에는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김영석 씨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장만하신 집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동생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김영석 씨는 동생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도 세무 처리만큼은 철저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까지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만들었죠. 지방세 이자까지 더하면 거의 1억. 회사 폐업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김영석 씨는 부모님께 제때 생활비도 드리지 못했고 부모님 집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까지 다 까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신 아버지께서 결국 지역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고를 하셨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신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3년 전 87세로 돌아가셨어요. 김영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그 나그막한 말씀이 내내 가슴에 울렸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그에게 세금은 평범한 가정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회사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따졌습니다. 세무사한테 당신이 잘못 조언해 준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럴 리가요, 동생한테 분명히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기장비도 수개월째 밀렸다면서 이제 동생분 회사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고투,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식. 김영석 씨에게는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억울한 법인세 미납에 대한 징벌성 국세 징수를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느라 온갖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 문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죠. 김영석 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연배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믿을 만한 세무사도 소개받아서 문제가 된 세무서와 접촉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행정적으로 이미 결정한 사안을 귀찮아서라도 절대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김영석 씨와 동생에게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댈 여력도 없었고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승산이 있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김영석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런 갑질 공무원, 권력기관의 시스템에 당할 수밖에 없구나. 신앙에 의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크게 낙심만 커졌어요. 한때는 원망의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60이 다 되어서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김영석 씨는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내야 했고 아내를 위해서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옳다고 봤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생각했어요. 김영석 씨에게 8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돈보다도 신뢰와 믿음이 깨진 절망과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갔어요.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전문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7. 진실 추적, 내부 증언과 언론 개입.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김영석 씨는 세무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데 그때 담당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폐업하면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김영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내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담당자들이 헷갈렸어요. 코로나 특례 조치도 많고 폐업 기준도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면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라. 이는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김영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언론에 제보했어요. 지역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는 말합니다. 세무행정의 일관성 문제와 소상공인 피해 사례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말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고 나중에는 원래 그런 거였다고 하고라고 말이죠. 언론 보도와 여론의 압박으로 세무서는 일부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민원 처리 태도에 대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세무서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때 신고 유예 안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인세 처리 정보가 틀렸어요. 새로 발령받은 담당자가 지방세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국세 체납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였고요. 회사 세무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사의 무책임도 드러났습니다. 세무사가 정부기관인 세무서 공무원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가볍게 넘겼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영석 씨는 억울함과 함께 진실을 잡을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8. 쓰라린 교훈, 상처 속에서 찾은 지혜. 언론 보도와 민원이 계속되자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정부기관인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고 민간 사업자인 세무사는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씨의 8천만 원 세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감면은 받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말합니다. 징계나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당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2년 넘게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김영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김영석 씨의 부인은 남편을 응원합니다.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당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동생 김영태 씨도 형에게 미안해했습니다. 형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형을 단순히 서류용 회사 대표로 활용하려고만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저도 크게 배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형이 지분상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이 오류를 지적하니까 지방세 미납을 억지로 적용시켜 법인세 미납에 대해서 징벌령 세금을 때린 거예요. 대표이사는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제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시간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 보니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형인 김영석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인 세무서 공무원이나 민간 사업자인 세무사, 심지어 변호사의 말이라도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법과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다른 곳에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김영석 씨는 같은 처지의 소상공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세무나 법률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당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처럼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을 받으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 김영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전문가의 말이라도 맹신하지 말고 소상공인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김영석 씨는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